네, 저는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모시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 병원에 입원하신 거는 2018년 8월부터인데요. 우리 동생이 47살에 그래갖고 지금 66살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병원 생활하고 있어요. 난 2018년 8월에 왔어요. 나도 오래됐어요. 2017년 9월 12일에 왔어요.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7.5%를 넘어선 대한민국.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될수록 요양의료 서비스, 특히 요양병원에서 요양 환자들을 돌보는 간병인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는 직접 간병을 하고 다행히 저희가 사남매라서 순번을 짰으면 가능은 했었어가지고요. 아버지는 간병사를 채용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서 이제 또 병이 길어지시다 보니까 형제들도 처음에는 더 적극적으로 하다가 적극적이지 못한 형제들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끼리도 한계에 부딪혀서 어머니도 간병사를 쓰게 됐는데요. 도움도 많이 받고 해요. 그 간병인한테. 처음에 한 2달 하고 그 나머지 계속 7년, 그 다음에 이 사람은 2년. 대한민국 의료의 모든 흐름은 고령화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일찍 겪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고령화를 한 10년, 20년 전에 하며 준비를 해서 연세 많으신 노인들을 치료하고 돌봄하고 지역사회와 연관시켜서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우리는 조금 늦었죠. 2000년도에 들어서 사회적인 문화가 전체가 다 어르신들을 병원에 모셔서 아름답게 치료를 하고 아름답게 생애 마감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공감이 되어서 요양병원이 폭발적으로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족 중심의 몇 세대가 같이 모여 살던 그때는 누구 하나 편찮으시면 가족이 다 돌볼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획가적화되고 또 1인 가구도 너무 많아지고 그러면 누가 돌봐줄 수 있겠어요. 가족에게는 기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회 구조가 되어 있고 그게 속도가 너무 빠르죠. 그러니까 다른 제3의 분들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우리가 그분들을 이제 통칭해서 간병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들 수요는 아마 속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빨리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양보호사라는 것은 국가 자격증입니다.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재가나 요양시설에 갔을 때 그분들이 파견돼서 휴가를 받아서 일정 부분 활동을 하고 간병사라는 부분들은 국가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누구라도 간병사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의 간병사가 한 명을 간병하는 1대1 간병이 있고 또 한 분의 간병사가 환자를 3명에서 8명이 간병하는 공동 간병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힘든 직업입니다. 더구나 3교대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2교대도 아니고 또 풀로 근무하기에는 너무 힘든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기피를 하고 있어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있습니다. 연변 출신이고 국적은 중국이고. 연변서 오신 줄 알고 있어요. 우리 이모는 중국. 우리나라 분도 계셨는데요. 지금도 중국 동포분이십니다. 국내에 부족한 간병인 수요를 채워준 건 재외동포 간병인들. 현재 국내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병인의 약 80% 이상이 중국 동포 출신으로 추산됩니다. 그 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에서 온 재외동포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동남아나 다른 국가에는 그 취업 비자가 허용이 안 되니까 중국 동포하고 우즈베키스탄, 몽골 이 세 나라는 이제 취업 비자가 자유롭게 돼 있으니까 진입장벽이 낮지요. 중국 경포 같은 경우는 한국말이 좀 되고 또 보호자들도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주로 중국 교포들이 선호를 하고 국내 체류의 어떤 자격만 되면은 요양병원에서 쉽게 간병사로 일하게 되다 보니까 해외 동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폭행하고 학대한다는 의혹. 하지만 언론에서 보도되는 일부 간병인들의 환자 학대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국민들의
간병인들에 대한 시선이 굽지만은 않습니다. 최근에 어느 요양원에서도 간병사가 환자 케어를 하다 뭐 주먹으로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밤이나 그 야간에 잠을 안 잔다고 꼬집거나 때려서 몸에 보이지 않는 곳에 멍이 들었던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자 환자인 경우에는 그 성희롱을 해가지고 그런 사건도 있었고, 치매 환자분들이 가끔 이제 심하면 욕설을 하거나 또 물건을 안 가져갔는데도 물건을 가져갔다고 우기거나, 그리고 밤에는 소리를 지르면서 잠을 안 자시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간병사님도 이제 욱하고 이제 화를 참지 못하고 이제 말이 막 나가거나, 선망이나 이런 증상도 있고 환자 상태가 위중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빨리 안 죽냐 이러면서 이제 폭언을 한 그런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 제 부모님 같고 남일 같지 않아서 뉴스를 통해서 또 그런 일을 접하면은 정말 소위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럴까? 간병인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런 소문을 많이 듣기는 듣지요. 그 치매 환자는 참 하기 힘들죠. 어떤 데는 환자분들이 그 욕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뭐라 그랬어요. 환자분들이 욕은 그냥 들어주고요. 처음에는 막 이런 데 상처도 있고 막 나가세요. 치매 환자는 침대에서 내려오셔갖고 막 걸어도 가시고 집에 가셔야 된다 그러고 연탄불 갈아야 된다 그러고, 그 옛날 할머니들은 집에 아기가 지금 울고 있다 그러고. 네, 말씀이 그렇게 과한 분들도 계시죠. 그 환자분이 뭐 그럴 때 언어 폭력이나 또 물리적인 그런 가격을 했을 때 상처받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간병인들이 환자들로부터 겪는 고충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렇다면 일련의 보도들을 통해 접한 간병인들의 환자 학대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환자가 이동하실 때 휠체어도 밀어드리고 또 목욕도 시켜드리고 또 운동 가실 때 같이 산책도 하고, 씻는 거는 다 씻어줘요. 밥 먹을 때 그 반찬도 잘 도와주고 운동할 때 잘 인도해주고. 저도 간병 해보면서 지금 어머니가 뭘 원하시는지를 처음엔 몰랐거든요.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간병사분들은 그걸 기가 막히게 잘 아시고 간병사들한테는 오히려 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저귀 제일 변경해드리고요. 화장실 모실 때 모시고. 우리가 모든 거 우리가 다 해주는 거죠. 씻어주고 수발하는 것도 그냥 거침없이 그냥 잘해주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어느 친자들도 그래 못했지. 그 요양병원에서 간병사분들의 역할은 일단 24시간 환자분들의 일상생활에 다 모든 면에서 관여를 하시고요. 환자 옆에서 24시간 붙어 있는 사람은 의사나 간호사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 환자분들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발견하시는 분들이기도 하고요. 환자의 어떤 상태를 빨리 파악을 해서 의료진에게 알려주는 그런 중간 매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간병인들의 역할은 요양병원 환자나 의료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며 이들의 간병이 곧 양질의 요양의료 서비스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간병인 서비스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분명 존재합니다. 문화하고 언어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한국말이 서툴러가지고요. 처음에 와서 언어가 좀 서툴러가지고 좀 힘들었고요. 처음에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연변 말이 좀 빨고 좀 목소리 크잖아요. 제가 또 톤이 좀 높아요. 어떨 때는 얘기하면 막 자꾸 화낸다죠. 어르신이 날 보고. 처음엔 그런 오해를 좀 해서 어머니한테 좀 함부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내가 간병을 해보니까 간병사 일을 하겠어요. 환자하고 소통이 잘 안 되면 환자들이 화를 내고 그러면 간병사들이 진짜 어이가 없죠. 체위변경이나 환자들한테 욕창이 생길까봐 돌리고 하는데 요령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모르고 들어왔다. 모르고 들어왔으니까 또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치매 환자분들은 우리 보고 이렇게 돈도 내놓으라 그러고 우리 제가 돈을 맡겨놨다 그래가지고요. 당시는 우리는 좀 화가 났어요. 힘들었을 거예요. 일단은 말이 대화가 안 되니까
너 내 돈 가져갔지? 그러면은 언제 돈 줬냐고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억양서부터가 조금 다르니까. 천만으로 대부분 올 수 있는 게 욕설도 할 수 있고 행동이 좀 과격해질 수가 있거든요. 한 가지 병의 증세인데 그거를 자각하지 못할 때는 일단은 나한테 하는 행동이다라고 간병사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학대 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것 같아요. 요양병원에는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오셔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해서 환자하고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양병원에는 주로 그 치매를 동반한 노인성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치매에 관련해서 그 특성에 대해서 좀 간병사님들이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잘 이해해야 우리가 잘 케어할 수 있죠. 그런 점에 좀 미리 좀 배워줬으면 좋죠. 하지만 간병인들은 요양보호사와는 달리 간병에 대한 사전 교육의 의무가 없습니다. 왜 지금껏 간병인들은 사전에 간병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일까요? 교육이 전무합니다. 첫째는 의료법상 간병인이 비급여 항목으로도 넣어서 간병 비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근로기준법에서도 직접 채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도 문제가 되고 병원에서 간병사를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 안 되느냐 이게 문제죠. 간병사를 교육시키고 업무를 정하고 하는 것은 자기 직원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노동법에도 걸리고 이렇습니다. 간병사분들은 일단 간병사 협회에서 모집을 해서 배치가 되는데요. 간병사 개인의 능력이나 경험에 따라서 간병의 질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간병인들은 요양병원에서 직접 고용되는 방식이 아닌 외부 간병협회를 통해 파견되거나 환자 개인을 통해 직접 고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병인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 요양병원들은 이들을 직접 교육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 이 간병협회가 어떤 체계적인 교육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에서 어떤 정부에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홍보하고 교육하게 되면 훨씬 간병의 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협회에서도 이런 고용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라고 이제 아마 당국에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는 제도적인 체계적인 교육 체계가 없다라는 거는 지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병인의 고용 문제라든지 사전에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병인들을 제도적으로 양성화하여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신뢰받는 간병 서비스를 위해 선행돼야 하지만 제도가 개선되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 환자와 보호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의료 서비스를 위해 당장의 간병인 교육 매뉴얼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교육 매뉴얼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노인들에 대한 인권의 향상 그리고 환자분들과 간병사의 어떤 관계 형성, 신뢰 이 부분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죠. 간병사들이 어떻게 보면 병원에 대한 인식, 환자에 대한 인식, 또 의료적으로 병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는 분이 와서 근무를 했을 때 이해를 못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먼저 또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한마디라도 보고 귀에 듣고 눈으로 보고 실험을 딱 해보면은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교육을 받은 대로 움직입니다. 환자분들이 폭행을 한다든지 어떻게 대응을 합니다.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를 더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폭력이나 성희롱이나 그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환기를 시키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쪽으로 환기를 시켜서 잠깐 자리를 뭐 다른 분한테 봐달라고 그러고 잠깐 벗어난다든지. 이 환자는 치매니까 환자의 의견을 무조건 존중해라. 거짓말이더라도 존중하고 치매는 영원한 치매가 아니거든요. 그거 잠깐이에요. 다시 할머니 이거는 이래요 하고 재반복을 해서 내 의사를 밝히면 환자분도 따라옵니다. 이해를 하시고. 환자분들이 다른 사람 손을 빌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 자괴감 같은 것도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육체적인 케어도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정신적으로라도 안정을 가지시게끔 어르신을 존경을 하면서 케어를 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낙상 예방 교육이라든지
욕창이 생기지 않게 예방 교육 같은 거, 기저귀 교환할 때도 그 신체를 노출하게 되니까 프라이버시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커튼이랑 스크린을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도 그런 중요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자가 식사를 할 때 사례가 걸리는 경우에는 그냥 단순 기침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례가 자주 걸리시는 경우는 추후에 폐렴으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꼭 간호사실에 알려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교육 매뉴얼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일부 간병인의 일탈 문제를 지금까지 우리는 단순히 간병인 개인 혹은 요양병원의 책임으로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간병인 전문교육 시스템의 필요성과 나아가 안정적인 간병 서비스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뉴스만 하나 나와도 굉장히 거기에 관심 갖고 또 우리 부모님은 계시는 병원은 괜찮은가 그러면서도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런 매스컴의 그런 내용들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좀 착잡하고 한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다 같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회의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간병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환자 가족의 개인의 문제로만 여기왔는데 앞으로는 국가 사회적으로 교육을 하고 간병사의 권리나 의무를 어떤 제도화하는 동시에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이나 이런 처우가 개선돼야지 하루빨리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제도가 정착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병사 교육을 통해서 돌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이런 체계적인 교육을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환자와 간병사 간의 어떤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의 신뢰 회복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심하고 우리 가족을 맡길 수 있겠다. 간병인이 얼마나 일을 힘들게 하는지에 대한 것도 거꾸로 가족분과 의료인들이 공감해주고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면 제도화를 시키는 우리 당국의 입장에서도 우리 국가에서는 무엇을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게 이 교육의 출발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병환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지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저희 오히려 형제보다도 간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보호자 입장에서는 사실 모든 걸 믿고 맡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요양병원에 제일 환자분들한테 제일 잘하는 것이 간병사입니다. 환자분들 다 시켜드리고 모든 것을 다 해드리고 그분의 눈짓, 손짓 하나만으로도 다 이해하시는 분들이 간병사거든요. 마지막까지 옆에서 케어하고 이 생에서 저 생으로 가는 그 순간의 마지막을 옆에서 간병사들이 다 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도록 어떤 조치가 돼야 되고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간병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에서 양질의 간병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미래. 그것이 초고령 사회를 앞둔 대한민국이 열어야 할 간병의 시대일 것입니다. 안전한 간병을 위한 간병인 행동지침. 간병은 처음인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병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병을 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내 몸과 마음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처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매 환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 먼저 치매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치매 환자와 대화할 때는 환자가 말하는 내용과 주제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경험과 의견을 가지고 있으므로 치매 환자가 일생 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지혜를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환자의 이름을 불러 관심을 끌고 집중시킵니다. 박호철님! 박호철님, 잠은 잘 주무셨어요? 아이 그럼요 잘 잤어요.
질문을 할 때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질문하고 예, 아니요, 혹은 이것저것으로 간단히 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책하실래요? 아니면 TV 보실래요? 양치하실래요? 세수하실래요? 할아버지, 양치하실 거죠? 그래요. 대화가 힘들 때는 종이에 글씨를 쓰거나 사진 또는 그림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등 기억을 테스트하는 것 같은 질문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치매 환자의 짜증이나 행동심리 증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 돼요, 하지 마세요보다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환자 옆에서 절대 환자의 보호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자꾸 귀찮게 해. 짜증나 죽겠어. 천천히 또렷하게 말하고 눈맞춤을 유지합니다. 또 환자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것을 계속 표현해줍니다. 그러셨구나. 환자와 언쟁을 피하고 틀린 말을 하더라도 일단은 듣습니다. 어떤 물건을 자주 찾는다면 그 물건을 여러 개 준비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내 옷이 없어졌어. 할머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에 있네요. 이제 옷 갈아입으실까요? 치매 환자에게 지시할 때는 짧게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수할 때는 수도꼭지를 돌려보세요 한 다음 손 씻으세요 하고 나누어 말할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먼저 돌려볼까요? 그 다음에 손을 씻어볼까요? 환자가 인지를 잘 하지 못한다면 시각적 힌트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양치질을 해야 할 때 칫솔을 가리키거나 칫솔질하는 신용을 합니다. 두 번째, 환자가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려고 할 때. 환자가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지금 행동이 성추행, 성희롱이라는 사실을 알리며 행동 중단을 요청합니다. 환자분, 이런 행동은 성추행입니다. 계속 이러시면 간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되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 관계자에게 보고합니다. 환자분이 저를 성추행하려고 했어요. 정도가 심한 경우 목격자를 확보하고 만약에 대비해 상황 기록 및 증거 수집을 합니다. 세 번째, 환자가 폭언 및 폭행을 가하려 할 때. 환자가 갑자기 폭언 또는 폭행을 하려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단호하게 행위 중지를 요청합니다. 이놈! 환자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폭언과 폭행이 심해진다면 그 자리를 피해 신변을 보호합니다. 병원 관계자에게 보고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환자분이 저를 폭행하려고 해요. 상해를 입었다면 의료진에게 치료와 상담을 받습니다. 환자분이 팔을 때려서 상처가 났어요. 지금까지 간병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간병인 대처 요령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내용을 잘 숙지하고 상황 발생 시 침착하게 대응한다면 서로를 존중하는 안전한 간병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